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수교론 기출해설반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5월 1일이라서 또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신 선생님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5월 15일은 빨간 날이라서 쉽니다. 하여튼 그거를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뭐 오늘도 쉴 수 있었지만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인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제가 올해 시작을 이제 할 때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뭐 인강 쪽으로 뭐 그냥 볼 수 있게끔 해놓았으니까 그거를 먼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가지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시험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2학년도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 기출은 2002학년도부터 기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이제 서술형도 있고 논술형도 있고 뭐 기입형도 있고 심지어 객관식도 있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수학교육론 이제 24점 학점이래요. 24점이죠. 그래서 이제 24점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서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저도 이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교로 기출해설반 이제 테스트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해 드릴 텐데, 뭐 예를 들어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술형은 한 7에서 8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는 연습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 A하고 이제 B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90분으로 똑같아요. 자, 90분으로 똑같은데, 근데 이제 전공 A는 전공 수학하고 합쳐서 이제 90분이고, 수교로는 기입형 하나 서술형 두 문항이에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기입형 한 3분, 서술형 뭐 예를 들어 8분씩 잡으면 한 16분, 그래서 많아야 20분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수교론이 서술형이 한 문항이 더 있어요. 그러면 대략 봤을 때 25분 정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기출에서 전공 수학이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교육론 서술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하시는 게, 진짜 많아야 둘이 합쳐서 한 50분 정도 쓰셔야 되고 한 45분 정도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낼 때 이제 5문제씩 냈을 때,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0분 정도, 많아야 40분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 것도 여러 어떤 시간에 어느 정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9시 반부터 10시까지 이제 문제를 꾸준히 풀어 보셨을 때, 기출 동형 문제, 기출과 되게 유사한 문제로 이제 기출 지문을 활용하거나 뭐 질문을 활용하거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제 습관을 잘 기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답안지도 이제 A4 용지로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서술을 할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를 잘 적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책들이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론 1, 수교재, 그리고 신론 3는 1단원만, 이렇게 기본 이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신론 3는 신론 1, 옛날에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신론 1이 있고 신론 2가 있는데, 그게 적절하게 이제 분리가 된 건데, 신론 3에 1단원이 이제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인데, 요거는 기본 이론으로 넣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이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수교로는 일단 기본 이론만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은 24점 중에 한 18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상담을 여러 가지로 해봤을 때 기본 이론은 마스터했어요, 진짜. 그러면 한 18점 정도 나와요. 근데 요즘 시대는 또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정, 그리고 심화 이론이 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수학교육론은 이제 보면은 일단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을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요.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이렇게 해야 수학교육론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이제 24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론 2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습지도 올려 방법하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가 심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4월까지 다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해 놔야 되고, 실제로 기출 해설반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은 하겠지만, 심화 이론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공개 자료예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수학교과 역량하고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과 6번은 이제 심화 이론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만점을 위한 코스라고 볼 수 있죠. 심화 이론은 진짜 마지막에 해야 될 만점을 위한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화 이론반에서도 했지만 기출에서 이제 이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쨌든 한 2점에서 4점 정도 영향을 꼭 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게 될 경우 이제 20에서 22점 정도로 최고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4점까지 가려면 심화 이론까지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오후 타임에는 이제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2022 개정으로 가면서 변동 사항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렬이 추가가 됐고 확률과 통계 영역이 변화가 됐다는 게 이제 큰 이제 차이점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지도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출제 경향인데 대략 이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 소주제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제 해서 막 빈칸이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교육 근현대운동 만들어 놓고 그냥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3학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즘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물론 계속 나오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 한 번씩 이렇게 손대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제 수학교육의 발달 과정이나 근현대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다가 한 번씩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수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수학과 역량이나 교수학습 방안을 보면은 매년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2022 개정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하고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여기 동그라미 2개 있는 건 2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을 보면 2024학년도에는 연결 역량으로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연결 역량.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 중에 연결 역량으로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비교 보시면 18학년도에 한번 비교를 하고, 이게 18학년도에 왜 나왔냐면 공부 개정하고 1호 개정 비교할 때 나왔고, 이게 1호 개정하고 2 개정 비교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대충 평행이동을 생각해 보면 19학년도에 비교하는 게 안 나왔으니까 25학년도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까지는 그래도 비교하는 것 정도는, 왜냐하면 어쨌든 1호 개정을 어쨌든 하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학교육 철학은 뭔가 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 띄엄띄엄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게 라카토스 이론, 절대주의 수리 철학, 그다음에 구성주의, 그거에 대한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이번에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띄엄띄엄 한 문제씩, 그러니까 한 문제를 좀 내고 싶을 때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학습 심리학, 이번에 뭐 나왔냐면 브루너 EIS 이론이 한번 나왔고요. 오스벨 칸만 만들어 놓고 전혀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오스벨이 기입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으로 나왔어요. 그냥 이거 정말 칸만 만들어 놓고 당연히 오스베리아 누구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드디어 나오는 게 한 문제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에 만들어 놓고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서술형으로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입형으로는 생각해 볼 만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임용시험 범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덴탈. 여기 워낙 중요해서 프로이덴탈 라인, 바닐레 라인, 그 다음에 교수학적 변환론 측면. 저 브루소 중심으로 한 이론들인데 이게 나눠놨어요. 지금 다 이제 프로이덴탈 하면은 너무 임용이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역사 발생적 원리를 꼭 프로이덴탈에 넣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역사 발생적 원리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지금 보면은 역시 띄엄띄엄 한 문제씩 나오고요. 바닐레 이론이 뭐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수학적 변환론. 극단적인 교수학적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뭐랄까 너무 중요하고 계속 나와서 조금 이제 식상했는지 이제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오면 이제 잘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조르단 효과가 또 안 나왔다는 측면 최근에 뭐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교수학적 변환론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나올 것 같아요. 인식론적 장애가 이제 한번 나오고 좀 뜸하긴 한데 한번 또 나올 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론적 장애라든가 아니면 조르단 효과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공학적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동그라미를 또 만들어 놓고 이제 칸만 만들어 놓고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과 평가도 역시 고루고루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분석적 점수화 방법 측면에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신론 1을 중심으로 이제 신론 3 1단원하고 조금 이제 이론적인 거 포함해서 좀 한번 우리가 최근 기출, 그러니까 16학년도부터 좀 최근 기출을 한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교재를 중심으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뭐 살짝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이번에 형식 부력의 원리 칸만 만들어 놓고 이게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균합적 외사법 한번 나왔죠. 그래서 또 수화연산의 또 무게를 또 많이 이제 무게를 많이 가지고 가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게 이제 많이 동그라미가 되게 많죠. 이론을 어쨌든 우리가 이론이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또 안 하면 또 점수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보면 다 띄엄띄엄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적죠. 자, 이번에 함수의 인식론적 장애 한번 출제가 됐죠. 자, 그다음에 기하. 자, 기하를 보면은 기하 영역에서는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하 영역은 교과서를 좀 많이 봐 두셔야 되고, 이번에 또 증명이 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증명을 또 할 줄 알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도 계속 동그라미 없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칸만 만들어 놓고 안 나왔던 거, 예를 들어 뭐 분석적 종합적 방식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칸만 만들어 놓고 좀 안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교과서 지문으로 확률과 통계가 되게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확률과 통계가 되게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고등학교 지도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보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교육 이론에만 적용을 했다는 건, 이용을 했다는 건 내용은 몰라도 그냥 지문으로만 활용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지문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도서 내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 마지막 올해 나왔던 것도 역시 로그에 대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됐던 문제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학생들 채점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도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요거에 따라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끝났고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기출해설집을 이제 출판사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매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점점 한 15페이지씩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새 지금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페이지가 한
476페이지죠. 하여튼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강의도 이제 좀 압축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럼 한번 우리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02학년도부터 나갈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옛날 것들도 이제 조금씩 막 끌어오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또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오늘은 뭐 제가 뭐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2006학년도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2006, 2007학년도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모든 제가 이 기출 문제집 모든 답안은 2022 개정을 기준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 서술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2022 개정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니다 하더라도 2022에서 어쨌든 답을 찾아가지고 다 답을 했고요. 대놓고 뭐 옛날 교육과정으로 물어보는 것만 빼고는 다 그렇게 반영을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나올 만 하느냐,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미연이는 평면이의 내변의 중점을 이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떤 사각형이든 뭐 중점을 이으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좀 그림이 조금 뭐 하여튼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공간입니다.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역시 이제 중점을 이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일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추가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가 그 기하 영역, 고등학교 이제 기하가 있잖아요. 기하에서 이제 공간 도형에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원에 대한 성질을 구에 대한 걸로 이제 유추를 할 때 우리가 기하 영역에서는 유추가 많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유추에 대한 건 아닌데 어쨌든 유비추론과 관련해서 내기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내용이 맞는지 옳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예전에는 뭐 일정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데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이 부분은 이제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제기 활동의 수학교육적 의미를 막 이렇게 세 가지도 진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날 적용을 하려면 한 가지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신론에도 좀 나온 내용입니다. 문제 제기 활동의 수리 철학적 의미를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나올 수 있어서 1-3 같은 문제가 오늘날에는 가장 이제 트렌드에 맞는 문제 중에 하나다. 물론 20년 전에 나온 내용이지만 1-3은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3페이지를 먼저 볼 건데, 신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론에 보면은 그 구성주의와 중경험주의의 문제 제기의 구성주의와 중경험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학교육에서 문제 제기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때 수학적 지식을 학생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자, 이거는 구성주의의 중요한 학습 원리죠. 그리고 추측과 반박을 통한 발명의 과정. 여기는 이제 뭐 발견인데, 이게 중경험주의 수리 철학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성주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경험주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보면 미연이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가는 과정에서 구성주의의 관점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 제기의 역할과 중요성. 제가 이제 이거 2019년도 책으로 발췌를 해서 그렇지 2022 개정 이제 그쪽 판에는 얘가 이제 신론 3로 넘어가긴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 제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면 한 요 정도가 있는데, 뭐 가장 여러분들이 뭐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2번이죠. 탐구지향적인 학습 태도를 길러준다. 실제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탐구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 내용이 옳다.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거 중점 연결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1-1도 요즘에 또 트렌드에 안 맞다라고 딱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를 뭐 주로 이용한 거죠. 뭐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딱 그러면은 얘가 평행이고 중점 연결 정리니까 이제 딱 얘가 반이죠. 근데 뭐 평행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주보는 이제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게 되죠.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 중요한 게 평행사변형임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예를 들어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가로치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꼭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꼭 적어주셔야 결론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강조되는 2022 개정에서 이렇게 증명 중간에 좀 빈칸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얘는 저걸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의 고착화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증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항상 삼각형의 합동 조건만 증명해서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증명에서의 어떤 개념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1-1 같은 내용을 제시해 주면서 안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막 무조건 삼각형 만들려고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뭐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뭐 합동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합동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념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기록을 해두고 개념의 고착화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제기 활동의 수학 교육적 의미는 이제 아까 3개 얘기했는데 탐구지향적인 학습 태도가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을 보면은 자, 먼저 이 문제 제기 활동을 통해서 자, 핵심적인 건 3가지죠.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뭐냐면 수학적 지식을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공간에서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될까? 이게 수학적 지식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하고 반박함으로써 추측이 개선돼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바로 이게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추측을 제기하고 그걸 이제 검사하고 이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공간에서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라카토스의 입장을 반영하려면 반박을 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제 틀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건 좀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에서 x축, y축에 이제 접하는 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은 r제곱, 즉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다 r로 똑같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진짜 그럴 것인가? x축, y축, z축에 접하는 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더하기 z-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r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그러면 라카토스의 준경,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요게 다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동형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예를 들어 이걸로 했는데 일단 이렇게 추측한 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구에 대해서 진짜 맞는 것이냐? 그러면 반박을 할 수도 있고 개선할 수 있겠죠.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적 관점이 이렇게 문제 제기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프로젝트. 정말 이 프로젝트가 20년 뒤에 또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신론 2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또 실어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학생들에게 학교 부지, 건물, 일단 프로젝트가 결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를 한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설계도 가져와서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이 소집단 구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집단별로 과제를 해결하게 했는데,
자,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잔디를 깔려고 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7차 교육과정의 세 가지 일반 목표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게 2022 개정에서는 아쉽게도 이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없고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제가 2022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평가를 실시했을 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모범 답안을 보기 전에 요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세 가지 일반 목표는 얘예요. 뭐 그냥 그렇다 넘어가면 되고요. 자, 1호 개정의 세 가지 일반 목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냐? 우리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 5가지가 됐으니까 일단 3가지가 아니라서 조금 다른 내용이 돼버렸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자,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길러 수학적으로 추론, 의사소통, 뭐 정보 처리, 지금 다 들어있죠. 창의, 이게 이제 연결 역량이죠. 이런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을 하는 게 우리가 2022 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목표인데, 일단 제가 2022 개정에서는 뭐 명확하게 없어가지고 1호 개정으로 답을 했으니까 우리가 22 개정으로 이제 오히려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수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추론에 대한 것이죠.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이나 타교과의 수학을 적용한다. 연결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적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니다. 여기 있군요. 우리가 이제 2022 개정에서는 수학교과 역량 5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게 이렇게 5가지 목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적 도구 활용,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2022 개정으로 안 쓴 게 이게 지금 요거 이렇게 각각 나눠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가지고 조금 쓰기 어려웠고, 그래서 1호 개정 걸로 답을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자, 2 개정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수학 교과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특별히 프로젝트, 수학 교육에서의 프로젝트의 의미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걸 암기해야 되겠죠. 무엇을 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을 해야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프로젝트는 개방형 문제, 즉 열린 반응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답이,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해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문제 해결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모범 답안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개방형 문제 같은 이제 것들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뭐 문제를 여기 보면 그 나머지 땅에 잔디를 가려고 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작업을 마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이게 지금 제한 조건이 많이 없으면은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 잔디를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잔디를 가지고 할 것이냐까지도 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수행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답안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끌어내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심 수행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프로젝트의 특징, 이 3가지 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프로젝트의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첫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원하는 바에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진행화 과정을 했을 때, 예를 이제 수학 영역에서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어떤 수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프로젝트, 뭐 구체물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자료에 대해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다른 교과 내용과의 연계성에 따른 수학적 가치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아까도 소집단별로 과제를 해결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그룹 협동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 시 위상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공간이 남아서 적어 놓은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보시면 옛날에 지금 이게 지금 미국, 독일, 어쨌든 영국, 이 사람들은 이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사람들인데 결국 이게 나중에 수학교육 역사 발달 과정의 어떤 순서 배열 문제로 또 출제가 됐었죠. 한 20년 뒤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학자들의 공통적인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걸로 발췌를 해서 적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신론 1에 있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세기 말의 상황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실용적인 교육이 요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교육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비판점, 여기서 제가 골라서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이제 뭐 이걸 같이 적으셔도 되고 유클리드 원론에 의한 두뇌의 도야를 위주로 한 수학 교육이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수학을 통해 두뇌를 도야해야 한다는 입장,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요 소수의 특권층, 그다음에 정신 도야에 집중을 한 이런 것들이 비판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용성이라는 어떤 수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권층만을 위한 것도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그리고 정신 도야만을 위주로 하는 것도 실용성이라는 어떤 수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비판. 이런 비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되어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 적으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비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를 해놔가지고 제가 이제 신론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날에는 요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요게 이제 순서 배열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의의하고 한계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요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구나,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로레 정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로레 정리는 충분히 나올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실세계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땅에서 공중으로 쏘아 올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H 후에 땅에 떨어진대요. 자, 이때 물체의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쏘아 올려요. 쏘아 올려서 H 후에 떨어진다. 0이 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거나 설명하는 것이 수평적 수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 수학화죠. 자, 위의 상황을 로레 정리와 관련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로레 정리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위와 같이 수학적 개념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관련 짓는 교수학습의 장점을 세 가지로, 뭐 이렇게 막 세 가지씩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걸 답안을 찾아보다가 트래퍼스의 수평적 수학하고 수직적 수학화가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점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덴탈의 수학화의 장점으로 적었습니다. 어쨌든 뭐 장점은 거의 공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로레 정리하고 관련지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로레 정리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F0와 FA가 똑같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로레 정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엔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지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임용에서 이제 많이 좋아하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롤의 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이거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로 내기 딱 좋잖아요. 지금 조건이 3개나 되니까 이 조건 중에 좀 빼가지고 문제 낸 다음에 반박한 다음에 개선하는 걸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오히려 이거는 준경험주의 수업하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경험주의나 뭐 실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수평적, 수직적 수학화 얘기하기가 좋죠. 그래서 조금 이런 이론들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뭐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내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3가지는 제가 뭐 이론 정리를 다 뭐 이렇게 다 한 건 아닌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트래퍼스의 수학화 교수 학습의 장점 중에서 뭐 이제 찝어가지고 적었습니다. 요건 뭐 대략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이런 실생의 상황을 통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뭐 수학적 안목과 유용성 체험할 수 있다. 뭐 실생활 또는 다른 교과와 연결된 맥락을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뭐 요즘 3가지씩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좀 하드하긴 한데, 그래서 1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번째, 현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수학적, 이건 이제 프로이덴탈이 딱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수학적 안목과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다. 브루너는 이제 현실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유용성을 경험하는, 수학적 안목의 형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트래퍼스나 프로이덴탈은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니까 2번째가 가장 좋은, 이제 여러분들이 1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가져간다면 2번째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02학년도가 이렇게 끝났고요. 2003학년도 보면은 지금 보면 4문제 20점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4문제라고 해놓고 부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문제풀이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003학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그 제7차, 그래요. 제7차가 그래도 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나중에 뭐 순서 배열할 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게 우리가 1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7차 교육과정까지 나왔는데, 그 순서 배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데, 그게 이제 대놓고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차 교육과정이냐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이건 2022 개정에서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건데, 보충 심화 과정이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임용에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학생들의 심화 보충을 다 구분해서 지문으로 출제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수화연산, 자연수의 성질,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인데, 뭐 오늘날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에서 막 자연수의 성질을 깊이 있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자, 보충과정과 심화과정인데 답은 없어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오늘날에 나올만 합니다. 왜냐? 채점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2024학년도에도 실제로 채점 문제 비스무리한 게 나왔죠. 자, 보면 이런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자, A의 풀이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 있는데 타당한 점수를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적고 추론 양식과 이렇게 추론 양식으로 물어보면 귀납, 연역, 유추 중에 하나예요. 유추, 연역입니다. 자, 30자 이내. 근데 뭐 이제 30자 이내 제한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점수화 방법이냐 알아야 되는데,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토끼 한 쌍이 낳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원리를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수열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성숙한 토끼 한 쌍이 한 달이 지나면 한 쌍의 토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후부터 생각을 해보면 성숙한 토끼 한 쌍,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할게요. 자, 1개월이 지나면 한 쌍을 낳습니다. 그러면 총 2이죠. 총 2쌍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은 2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첫 달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2개월 후부터 매달 한 쌍의 토끼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끼를 낳았어요. 자, 얘는 이제 계속 토끼를 이제 낳게 되겠죠. 계속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2달 후에 낳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계속 대를 잇는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속 이제 낳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계속 낳고, 얘는 2개월째는 이제 안 낳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뭐 방향이 조금 이상한데, 요렇게. 잠깐만, 표시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2, 3, 5, 8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N개월 후에는 몇 쌍의 토끼가 있게 되는가? 이제 토끼는 죽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2, 3, 5, 8이니까 느낌적으로 1 늘어나고 2 늘어나고 3 늘어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개차 수열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는데, 자, 근데 이게 사실은 피보나치 수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n이 5일 때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으면 25 빼기 5 더하기 4 나누기 2니까 12가 되죠. 그러나 피보나치 수열에 따르면 실제로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귀납추론이라는 게 명확한 추론은 아니고요. 그럴듯한, 즉 개연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수반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2점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서술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줘야 되고요. 귀납 추론에 의해 4개월 후까지는 올바르게 구했지만 5개월 후부터 다른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듯한 추론은 사용했지만 명확한 추론이 아니다. 이거 명확한 추론이 아니다라고 적은 건 3점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요건 이제 오늘날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뭐 제가 이거 참고했는데 어쨌든 뭐 공국예정부터는 이제 개차 수열 다루지 않고요. 오늘날에는 제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서술, 제한 조건 없는 서술도 했습니다. 자, 일단 2003학년도까지 하고 한 타임 끊을게요. 자, 그다음 3번. 다음 제시된 수업 사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다은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00m예요. 200m. 자, 학교에서 집에서 경찰 250m. 자, 집에서 학교. 자, 얘가 집. 자, 얘가 60도입니다. 자, 그럼 느낌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니까 본문을 이제 교수학적 변환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안 바꿨어요.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코사인 법칙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용어로. 옛날에는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을 이끌어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임용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특별히 코사인 법칙 관련해서는 이제 옛날에 임용에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나오는 문제인데 다시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어쨌든 다은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발문에 힘입어 문제를 쉽게 해결했는데 굉장히 토파조과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은이에게 한 발문이 그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의 관점이에요.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사의 발문과 관련하여 2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신론에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그 중에 2가지를 적으면 되는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교수학적 변환의 관점에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토파조과가 일어난 것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문, 문제.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해야 될 거를 거의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죠. 두 번째, 이게 코사인 법칙, 저 답안은 이제 다 202 개정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적은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다른 문제의 경우 또 응용력이 개발되지 않죠.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또 다른 구체적이고 특수한 발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온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2번 문제는 토파즈 효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은이가 진정한 의미를 또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 오늘날에 나온다면 그냥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점으로 딱. 그래서 토파즈 효과하고 문제점 서술하고 그리고 이제 폴리아의 문제 해결 교육론을 관점에서 어떤 발문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출제를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다 적어놨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은 공구계정 이제 공구계정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게 이 계정에선 갑자기 또 다시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지도를 하고요. 자, 이 계정 이렇게 또 친숙하죠. 이 계정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대수 과목의 내용 요소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요걸로 관련해서 한번 제가 기출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지수에 대해서 출제가 한번 됐고 로그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나왔었죠. 지수 로그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거 기출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 한 뒷부분 보면은 지수 로그 문제는 그래도 대놓고 나왔어요. 로그는 최근에 나왔죠. 자, 그리고 상하함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렇죠. 물론 지수 부등식 문제였지만 사실 지수함수적인 문제였으니까 뭐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도 마찬가지. 함수 관련해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삼각함수를 보면 요거 상하함수 관련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안 나왔거든요. 체크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열의 합이 나왔습니다. 이거 2018학년도 보시면 시그마 K 세제곱 관련해서 출제가 됐어요. 등차 등비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일단 체크. 수학적 기납법 안 나왔어요. 요 세 개의 조금 약간 고등학교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 이건 다 최근 기출과 관련된 거예요. 아마 2018학년도부터 뭐 그냥 넘기면서 보면 지수로그 다 나왔고요. 상하함수 나왔고 수열의 합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안 나온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좀 문제를 내거나 할 때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003학년도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나올 법도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수학 각 영역의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식을 시각화한 자료, 대수와 기하의 연결성. 그래서 우리 이번 최근 기출에 연결 역량이 출제됐을 때 대수기하의 연결이 나왔죠. 그래서 정말 이 연결 굉장히 중요한데 21년 후에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 역량으로 출제가 됐죠. 자, 특별히 추상화적인 식을 시각화한 자료, 이런 건 이제 공학적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학의 역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책에서 어디서 많이 봤죠. 즉 형식불역의 원리예요. 이번에 형식불역의 원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21년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체계 확장에 유용하게 활용됐습니다. 음수의 연산 법칙을 유도하거나 지수의 확장을 가르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출 해설 분석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산술기하 평균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음 그림이 위의 부등식을 나타내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설명해라. 이건 한 2점 정도로 낼 법하죠. 1점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자, 지수의 확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수의 확장이 수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교재. 그래서 요건 지금 둘 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수의 정의를 자연수인 경우로부터 확장해가는 과정. 그래서 정수지수로 어떻게 확장되는가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1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가 지름이에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OC로 정해져 있어요. 자, 또한 닮음이죠. 자,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B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D의 길이는 AE 곱하기 2B, 즉 AB가 됩니다. 즉 보면은 D의 길이가 루트 AB가 되고요. 자, 제곱이 D의 제곱이 이제 AB니까 루트 AB겠죠.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D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죠. 결국 최대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2의 길이가 루트 AB이기 때문에 요게 등호는 이제 우리 이거 절대 부등식은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1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4-2도 마찬가지. 자, 이제 형식 불역의 원리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두 개를 적어야 돼요. 여기 형식 불역의 원리, 이게 기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기존의 책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그러면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집어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체계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체계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 과정. 기존의 책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무조건 서술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체계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거를 적어주셔야 되니까 이건 중요해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보면 지수법칙이 성립, 자, 자연수 체계에서는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그 다음 요거 적고, 그 다음 이게 1점이겠죠. 그 다음 물결 적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물결표가 뭐예요? 진행 과정, 확장하는 과정. 근데 얘는 정수가 A의 0제곱이 1인데 이것만 정수로 확장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개를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M이 0일 때도 이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기존의 책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마찬가지 M이 마이너스 N일 때에도 성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과정,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걸 다 적어야 돼요. 요건 2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형식 불역의 원리에 따라 자연수뿐만 아니라 지수가 0음의 정수인 경우에도 성립하도록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지도서 할 때도 요 내용을 볼 건데 거의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형식 불역의 원리인데 지금까지 형식 불역의 원리가 대놓고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뭐 사실 큰 관련성은 좀 없을 수 있는데 이때 아니면 또 피콕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를 보면 조금 달라요.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산술대수하고 기호대수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거죠. 산술대수 법칙이 기호대수로 확장되는 거를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형식 불역의 원리는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체계를 확장한다고 하면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는 산술대수 법칙이 기호대수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술대수와 기호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산술대수에서는 뺄셈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게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요. 하지만 기호대수에서는 항상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산술대수하고 기호대수는 식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을 실어놨죠. 자, 근해 공식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근해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D가 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만 썼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 아래에서만 근해 공식을 쓰지만 기호대수에서는 이제 조건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죠.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산술대수하고 기호대수가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에서는 똑같아요. 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을 구분해 가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타임 좀 끊고
2004학년도부터는 뭐 조금 끊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